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연속적으로 지금 3주간 걸쳐가지고 계속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세미나가 각 하나당 주제가 있어서 단편적으로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 경매가 계속 이어지는 연속성이 좀 있어서 앞전에 못 오셨던 분들은 시황이나 현재 상황의 분석 같은 것들, 그리고 물건을 잘 고르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부 시간에는 저희가 지금 나눠드린 매물 가지고 현재 옵션 자료를 보면서 직접 물건을 해결한다기보다 이런 물건들을 잘 보시면 좋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도 어떤 것들을 드려야 좀 좋을지 생각을 했는데, 드린 물건들 중에 이제 대항력 관련된 물건들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대항력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요. 중간에 저희가 요즘에 MPL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MPL을 많이 강의를 좀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MPL을 좀 저희 사무실에서 하시는 분이 MPL이라는 어떤 거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주의할 점들은 그런 거죠. 경매 강의가 한참 많이 하다가 나중에 MPL이 유행해서 MPL을 가시면 MPL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MP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MPL의 기준이 경매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물건을 볼 수가 없어요. 다시 MPL 가셨다가 한 4주 과정, 5주 과정 돈 많이 들여서 강의를 다 들으시고 결국은 다시 와서 경매 강의를 다시 듣는 분이 계시거든요. 수익에 너무 목말라서 그런 것만 쫓아가시다가는 시기를 다 놓치니까, 경매라는 것들은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이고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를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보시고, 그리고 MPL은 수익을 내는 기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법을 나중에 가미를 하시면 왔다 갔다 다 하실 수 있고요. 또 MPL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배당으로 받는 방법도 있지만, 물건을 내가 직접 낙찰받아서 물건을 꾸며가지고 파는 방법, 그 유입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도 역시 경매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절차를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하면 오히려 MPL은 더 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매 강의 들으시고 MPL도 좀 같이 보신 다음에 섞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지 그런 거 판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보면 그래요. 내년부터 임대차 보호법이 좀 이제 개정이 돼서 다시 소액 임대차 하는 그 최우선 변제금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 지역에 7,500에 2,500까지가 되어 있는데 1억으로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1억에 가면 뭐 3,500, 4,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원래 개정된 취지가 옛날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서비스 개념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나올 당시에는 머리를 많이 짜서 만들어서 나름대로 서민 경제에 도움이 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악용되는 시점들이 이제 노태우 정권 와서 좀 악용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방백이라고 하죠. 저희가 대출을 나갈 때 방을 공제하게 되는데, 대출 없이 집을 살 때 문제가 안 되는데 대출이 끼었을 때 대출을 해주는 범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최우선 변제라는 것들은 사실상 법에서 강제로 주는 돈이거든요. 임차인들이 문제가 생겨서 나가는데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나가게 되면 누굴 제일 먼저 원망하겠습니까? 집주인을 원망하지 않아요. 나라를 원망하지. 이놈의 나라는 세입자를 이렇게 대하냐고 이렇게 원하고, 집주인은 그 다음에 원망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 막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무조건 얼마는 주겠다라고 했는데, 무턱대고 막 줄 수가 없으니까 이 보증금의 범위를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의 보증금의 그 범위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전세가 어떻게, 월세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 수 있는데, 한 2, 3년 전, 한 5년 전까지죠. 2008년까지도 그게 많이 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전세값이 갑자기 폭등하면서 그 보호범위가 점점 높아지는 게,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높아지는데 범위가 축소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개정하자라고 해서 범위를 넓혔고, 그 지자체 선거들이나 또 국회의원 선거 때 국회의원들이 그런 방안들을 해서 점점 넓어졌는데, 이게 넓어진다고 임차인들이 많이 보호를 받냐? 그렇지 않죠. 왜? 이게 넓어진 만큼 집값도 올라갔고요. 폭은 똑같아요. 집값의 일정 부분밖에 안 되는 거고, 또 보증금 자체도 최우선적으로 받지만 그 보증금만 내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지금처럼 전세나 반전세가 아니라 완전히 월세인 개념만 하게 되거든요. 월세는 보증금 나중에 받더라도 매달 나가는 월세 자체가 높아지면, 임차료 자체가 높아지면 크게 의미는 없어지는 거죠. 그냥 조금 돈 내고 큰 월세 내고 사는 거밖에 안 되니까 실효성은 많이 없다고 하는데, 경매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임대차보호법에 나와는 최우선 변제금은 가장 먼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당에서 제일 먼저 빠져나가죠. 이런 건 또 MPL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MPL은 채권을 인수하는데 나보다 먼저 나갈 것들이 많으면 인수 금액에
폭이 좀 더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상에 이런 금액들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 바뀌는 시점을 잘 계산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다 외우고 다니지 못하잖아요.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는 얼마 이거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외워서 나가서 대회 나갈 게 아니니까 표를 항상 옆에다 두시고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희가 사이트 같은 경우도 뭐 구독션도 있고 테임도 있고 많이 있지만 유료 사이트를 가급적 돈 내고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 물건 하나 보는데 여러 가지를 막 복잡하게 봐야 되면 시간이 너무 들어가요. 물건도 내가 이거 들어갈 것도 아닌데 잠깐 이거 보자고 너무 많이 하는데 구독천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돼 있으니까 클릭 몇 번으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접근하시라, 이런 말 때문에 유료 사이트를 가급적이면 보시면서 경매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유료 사이트 같은 데 보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표로 정리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표로 정리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여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담보물권 설정일이 나오거든요. 담보물권 설정일.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시도 이렇게 나오고 금액 이렇게 나오죠. 나눠져 갖고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2008년도까지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4천에 1,600이 가장 오래된 기간이었어요. 보증금이 4천만 원일 경우에 1,600만 원만 내면 1,600만 원은 보호받으니까 이 4천만 원의 보증금이 넘어가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기준이었는데, 그 4천만 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4천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서 6천으로 갔다가 6천에 2천으로 갔다가 서울 지역만 먼저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1,600 갔다가 6천에 2천, 그래서 7,500에 2,500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걸 좀 더 1억 정도 높인다고 하면 뭐 3,500 정도 하면 가겠죠. 그 정도 많이 가는데, 이 금액 자체는 최우선이기 때문에 집이 방이 3개짜리가 있으면 대출을 받을 때 집이 2억, 계약을 2억으로 했을 때 대출을 받으면 방 하나, 3개를 자기가 사는 방 빼고 나머지 하나, 2개를 요 금액만큼 빼주죠. 만약에 이제 지금 2,500이라 한다면 2,500, 2,500이니까 여기서 5,000을 빼고 그러면 1억 5천이 되는 거죠. 1억 5천에서 여기서 DTI나 이거 적용해서 60%를 갈 거냐, 50%를 갈 거냐 뭐 이런 건데, 50% 가면 7,500밖에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 반공제 얘기는 안 하고 대출이 60%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1억 2천까지 나오니까 이번에 좀 대출을 좀 많이 받아야 되거나 가면 이거밖에 안 나온다면 되게 황당하죠. 왜 이렇게 나오니까 방을 빼야 된대요. 왜 빼야 되니까 어차피 내가 여기에 살더라도 여기다가 하숙을 치게 되면 이 하숙생들이 이렇게 가져간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뺀다라고 해서 반공제를 얘기를 해요. 근데 경매에는 반공제가 없어요. 경매 자체에서, 경매 대출에서. 왜냐하면 이 물건이 2억에서 이미 이렇게 떨어져서 1억 5천이나 떨어졌거나 적어도 뭐 1억 4천 정도 떨어졌거나 두 번 떨어지게 되는데, 자, 이 금액에 80%를 받는다, 80% 대출이 나가면 이걸 제하지 않더라도 이미 내려가 있기 때문에 경락대출에서는 반공제를 안 하는 게 관행이에요, 관행. 그래서 경락대출이 80%까지 해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게 올라가요. 그러면 경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금액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 2,500과 3,000 사이의 기준이 어떤 거냐면, 2,000과 3,000 사이의 기준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2억짜리 집을 넣을 때 2억의 10%가 2,000이잖아요. 3억은 3억의 10%는 3,000만 원이고, 근데 2억에서 한 번 떨어지면 제가 80% 떨어지니까 2억짜리 집이 한 번 떨어지면 20% 떨어지니까, 그러면 4천만 원이 저감이 돼서 1억 6천 원 떨어지는데, 빌라 낙찰률들은 보통 80%에서 세면 85%, 적으면 75% 뭐 이런 식으로 낙찰이 되는데, 이 80% 저감대 20%의 개념이 지금 여기 나오는 2천만 원 10%의 개념이니까 방을 빼고 안 빼고 차이가 나중에는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굉장히 폭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낙찰가가 절대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낮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개념을 안 갖고 그냥 시세 대비 싸다 해서 입찰을 들어가거든요. 그럴 경우에 받고 나면 나중에 은행 입장에서는 경매가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대출이 경락대출이 많이 나가긴 하는데, 최근에 2금융권에서 많이 해주지만 이제 농협이나 신협 1.5금융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자, 이게 3천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경락대출도 반공제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가요. 그럼 저희가 저금리에 경락을 할 때 대출을 받아갖고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 적용 시점이 언제냐? 내년부터죠. 2014년부터.
하겠다고 지금 하고, 보통 이런 법안들은 국회의원들이 2개월 동안 쓸데없는 짓 하다가 싸우다가 12월 31일 날 딱 쳐갖고 넘어가잖아요. 민생 법안이라고 해서. 분명히 1월 달부터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물건이 지금 좋은 시절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 때문에 대출이 좀 적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80% 대출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제 70% 대출로 내려야 되는 형편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가격이 올라가면 절대 안 되고 내려가야 되는데, 인기가 많으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에서도 소액으로 경매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기적으로 언제까지가 투자 가치가 좋으냐? 딱 내년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담보물건 설정위를 말씀드린 게 기존에 물건 나왔던 것들은 경매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쳐가지고 물건이 2012 타경이나 13 타경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와도 거기서 배당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현재 지금 내년에 바뀐다고 해서 3천만 원을 받아가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어떤 거냐면 아까 말했던 담보물건 설정일인데요. 담보물건 설정일. 예를 들어서 지금 표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도 만약 8월 달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가 4천이었고 여기서 6천으로 올랐다 라고 한다면, 최우선 보증금 그 기준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 담보물건 설정이라는 거는 1순위 근저당을 말하는데요. 어떤 집에 대출이 나갈 때 아주 등기부가 깨끗한 집에 대출이 나가면, 대출 나가는 그 사람은 이 물건 전체를 가지고 담보를 본 다음에 돈을 내주게끔 되겠죠. 그럼 자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제일 먼저 받아가니까 전체 금액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 1순위 근저당 입장에서는 최우선 전제는 자기가 아무리 깨끗한 집에 들어가도 맨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 법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얘를 먼저 내보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반공제를 하는 셈이거든요. 1순위 근저당권자가 이 기준을 했을 때 우리가 저당이 막 있고 임차인은 뭐 이렇게 임차인은 2012년도에 들어왔다거나 뭐 2013년도에 들어왔다거나 2013년도에 들어왔거나 이건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가 법이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최근에는 뭐 7,500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집의 근저당이 2008년도 뭐 이전에 있었다거나 한다면 이 사람한테는 아무리 법이라고 하더라도 줄 수 있는 범위가 무조건 다 주진 않거든요, 돈을. 그래서 적어도 얘가 납득할 만한 만큼의 돈은 먼저 빼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게 이런 케이스인데, 자, 요 전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기준이 4천이지만 요 전에 들어왔던 기준이 6천이에요. 만약에 얘가 보증금을 5천을 갖고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요 사이에 걸리겠죠. 근저당권자가 요 밑이면 4천에 1600 개념으로 내줘야 되는 그런 근저당인 거예요. 오래된 근저당이. 근데 얘는 5천이니까 포함이 안 되겠죠. 그런데 요 이후에 나온 근저당이에요. 요 이후에 나온 근저당이다. 그래서 6천 개념이 들어간다. 그럼 얘는 2003년도에 5천이 들어와도 얘는 6천까지 줄 수 있는 근저당이기 때문에 요 범위에 들어가니까 얘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가끔 문제다 보면 요 담보물건 설정이 1순위 근저당 그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 그 날짜 기준 앞뒤에서 만약에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임차보증금 내주는 범위가 틀려지고 임차인이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가 나거든요. 얘는 요 하나 때문에 5천만 원짜리는 여기에 있을 때는 임차보증금을 못 받으니까 그냥 다 날리는 셈이 될 수도 있고, 이 안에 들어올 때는 보증금 안에 들어오니까 적어도 6천에 2천 정도는 먼저 받아갈 수 있으니까 얘는 배당이 가능한 임차인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명도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이런 부분들이 바뀌는 시점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게 내년에부터 나오는데, 내년에 그래서 올해 지금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물건들을 잘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우리가 대출을 넣을 때 그 기준이 내년이 되니까 그때 들어온 임차인들은 7,500에 2,500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바뀌었지만 우리가 낙찰 받아서 우리가 대출을 받는 시점이 만약에 내년이라면, 지금 10월달이니까 11월달 정도에 낙찰을 받아서 12월달 지나고 잔금 늦게 내서 1월달에 잔금을 냈다고 한다면, 잔금 내는 시점에 대출을 받았을 때 그 기준은 바뀐 법이 적용되는 걸로 가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더 많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를 넣거나 세를 넣을 때도 그 부분은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내년에 경매를 하는데, 경매하는 내년에 우리가 입찰을 내년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한다면 물건들이 1사 타경으로 나올 텐데, 그럼 2012년이 오래된 걸 보고 13년도 올해가 나올 게 많을 텐데, 올해 신축됐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던 물건들은 이 기준, 지금 7,500으로 가 있던
요 기준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저당권 개념을 다시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이 6천에 2천이다 해서 다 6천에 2천을 넘어간 게 아니라 담보물권 설정이 말소기준 등기라고 하는 담보물권 설정 기준이지 단지 그 밑으로 다 말소가 되느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소를 시킬 때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임차인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해서 그 임차인도 요 날짜 기준으로 해서 보호법을 달리 가자라고 하는 게 법에 변형된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게 임차 부분의 함정이거든요. 이걸 모르시고 그냥 물건 어디 가면 뭐 쉽게 권리분석한다고 해서 말소기준도 이게 다 지워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끔 보다 보면 이런 게 걸려요. 이런 게 걸리면 그다음부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좀 벌어지니까 임차인 내보내기도 어렵고 만약에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어서 이게 좀 애매한 것에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임차인을 만나러 갈 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막 하도 사람들이 많이 와도 막 문 두들기면 귀찮아하는데 이런 사실들을 알고 가서 내가 보니까 당신 임차인 날짜하고 근저당 날짜가 좀 달라서 잘못한 보호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내가 그걸 알려줄 수 있다 얘기하면 귀가 쫑긋해져요. 당신 뭔데? 내가 이런 일도 하는데 내가 이쪽에 좀 잘 안다 얘기하면 문도 열어주고 얘기도 충분히 들어줍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 계약서를 보고 이런 내용들을 짚어주면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손을 잡고 법원에 같이 가자고 얘기하셔서 기록 열람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이해관계인들은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는데요. 기록이 바로 저거죠. 민사집행기록이에요. 소유자도 가능하고 임차인도 가능하고 채권자 가능하고요.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채권자 은행 가서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소유자 망했는데 뭐라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제일 만만한 게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있는 데에서는 이런 주택임대차보호를 조금 알고 가셔서 얘기를 하면 말이 잘 통해요. 잘 구슬려서 이 사람한테 위임장을 받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손을 붙잡아서 재판기로 열람 등사 신청서를 쓰시고 인지 500원을 붙이셔서 경매기에 접수를 하시면 기록을 내줍니다. 그럼 그 기록을 볼 수가 있죠. 임차인을 도와주면서 집행기록을 볼 수 있으면 경매에 들어갈 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런 걸 어떤 때 써먹냐? 유치권이 걸려 있는데 임차인이 있다. 그럼 괜찮죠. 유치권 서류를 보려면 계장자한테 돈 내고 주고 보는데 요즘에 그렇게 잘 해주는 데 없거든요. 임차인을 만나서 설득을 하세요. 설득을 해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임차인인데 너도 소리만 낼 게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하셔서 이분들 데리고 가셔서 재판기로 열람등사를 해요. 기록을 다 복사하고 한부 사본을 새로 뜨는 거죠. 왜? 내가 봐야 검토해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죠. 그럼 임차인을 갖고 가고 내가 검토해 본 다음에 문제점이 있는 걸 알려서 임차인한테 알려주면 유치권 깨는 건 시간 문제죠. 물론 서류를 안 봐도 깰 수 있지만 보면 정확히 알겠죠. 유치권 들어가는 서류들이 정형화돼 있어서 약간만 벗어나도 서류상에 하자가 많아요. 그리고 가짜 유치권들은 대부분 다 나중에 일이 벌어진 나중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꾸로 이걸 증명하려고 만들다 보면 오류가 많이 납니다. 완벽한 서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보시면 깰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하나만 알아도 이렇게 접근해서 얘를 통해서 서류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재판 서류 어떻게 보냐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근데 앞으로의 그 경매들은 재판 기록을 보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는 일들이 좀 많아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해관계인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으면 저는 평택에 지금 경매물건을 하나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채권자가 사채하시는 분인데 채무자가 무당이에요. 무당. 그 집이 무당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뭐 무슨 암 걸려 있어요. 이게 진짜 무당인지 가짜 무당인지 모르겠는데 무당집이에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집이 경매가 나온 건데 아들이 2명 있어요. 큰 아들, 작은 아들. 근데 천안이랑 평택에서 한참 유명했던 낙찰계 사기 사건에 걸린 아들이에요. 엄마랑 아들이 짜고 크게 한번 천안에서 싹 쓸어서 먹고 평택으로 옮겨서 무당집을 하시면서 잠복해 있다가 거기서 또 개를 크게 하셔가지고 또 싹 쓸고 아들한테 다 넘겨주고 어머니가 홀로 유유히 가셨어요. 어머니가 큰이라고 하셨죠. 아들은 행복해서. 근데 이 집에 며느리가 또 저당을 걸어놓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해놨어요.
등기부를 봐야 되는데 등기부를 보실 줄 모르니까 모르시는 거죠. 저희들은 이렇게 보면은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마침 이 채권자가 여자분인데 이분이 사채업을 하셨는데 근저당을 보니까 은행이 아니라 개인 근저당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업이나 이런 친척들인데 이분을 찾아갔어요. 왜? 경매가 진행이 안 돼. 막 죽었는데 경매를 이분이 경매를 넣는데 법무사한테 가서 어떻게 넣냐면 죽은 사람이 있으면 상속이 돼서 그렇지. 우리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돌아가시면 그날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경매를 넣을 때는 상속을 시켜놓고 경매를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은 사람 앞으로 경매 진행되니까 진행이 안 돼요. 근데 다 아는데 이분들을 빼놓고 이 죽은 분한테 걸어놔갖고 경매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걸려있는 채권자들은 이게 빨리 진행돼야 낙찰이 되고 자기도 회수를 할 수 있는데 이분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정하라, 보정명령을 보냈어요. 이분들은. 그때 이분이 법무사한테 가서 보정하라고 합니다. 상속인으로 넘겨놓고 대위등기라고 하죠. 대위등기하고 채권자가 이 죽은 마음 채권을 대위해서 이 사람한테 상속등기를 하고 그거를 다시 넣어야만 경매가 진행된다 그래서 법무사한테 말했더니 법무사분이 나는 상속등기를 해본 적이 없다. 돈을 돌려주고 그냥 끝난 거를 제가 갖고 와서 제가 상속등기를 다 해서 넘겨줬어요. 이걸로 다 하고 이대로에 다시 해서 경매를 집어넣어서 다시 속행이 됐습니다. 기일이 잡혀서 현재 진행 중이에요. 이분도 의뢰하신 분은 근저당권자예요. 이분은 아니고 이분 1순위 근저당권자고 2순위 근저당권자가 의뢰를 하셨는데 2순위 근저당권자가 아니구나. 이분의 개별 채권자가 개별 채권 있는 분이 재판 통해서 들어가려고 인수를 하셨는데 보니까 근저당권자하고 이 채권자하고 그 동네 사니까 아시는 분인 거야. 그래서 제가 근저당권자를 아느냐 안다. 그러면 이분한테 위임장을 좀 받아다 달라. 사정을 얘기하고 위임장을 받아서 이 기록을 복사했더니 이런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고 이 채권자를 찾아갔고 이 채권자는 모르고 있다가 제가 온 거 보고 다 해서 넘겨서 한 6개월 걸리고 한 2달 만에 경매가 진행을 시켰어요. 이게 서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서류를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서류를 보려면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이런 이해관계인의 위임 받아서 갈 수 있으니까 경매를 단편적으로 하시면 내용을 몰라요. 근데 조금 깊게 하시거나 또 이런 부분들을 절차하고적인 연결해서 하시면 내가 왜 임차인을 내 사람처럼 대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낙찰받으면 내 보낼 사람이니까 정보를 알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 있는 서류는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임차인이에요. 왜? 소유자하고 임차인은 이제 이미 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어떤 식으로 자기 권리를 보호받으려고 해요. 또 하나 임차인한테 그런 말을 했더니 임차인이 잘 못 알아듣고 막 나는 모르겠으니까 할 말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럴 때 그러면 당신은 만약에 당신이 6천만 원이라는 것을 보증금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많이 받아야 뭐 초유선분이 2,500 받고 나머지 못 받겠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는 날리는 거 아니냐. 그 나머지를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6천만 원에 대한 임차보증금인데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을 가지고 지급명령을 집어넣어주는 거죠. 지급명령은 굉장히 간단해요. 양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내용을 깊이 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상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평온하게 점유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로 보고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지급명령 신청을 써준다고 해요. 어떻게? 무료로. 이름은 이 사람 이름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 그러면 거기다 뭘 넣어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도 넣어야 돼요. 그 계약서 또 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자 6천만 원 당신 이거밖에 못 받는데 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급명령 통해서 판결문을 들고 있으면 나중에라도 얘가 다시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소유자한테. 그런데 나중에 청구하려면 안 돼요. 왜? 경매가 진행돼서 낙찰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진행됐어요. 이 낙찰되는 시점, 이 시점으로 여기가 뭐가 이루어져요?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면 대항력이 없고 돈을 못 받는 임차인을 승계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는 작업을 하는 게 경매도 매수기 때문에 매수인과 매수인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승계 문제가 생겨요. 그럼 앞에 있는 하자도 다 같이 승계 들어오는데 자 여기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승계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지급명령을 청구하면 안 돼요. 왜? 승계 오면서 계약 당사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네가 되는 거예요. 그전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이전에서는 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이전에서 하면은 아직 계약 당사자 누구예요? 전 소유자하고 임차인이니까 지급 명령이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급 명령 넣으면 한 2, 3일 있으면 바로 가요. 요즘엔 금방 가니까. 그래서 낙찰을 받기 전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해서 지급 명령 넣어주고 이 사람이 지급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낙찰을 받았어. 요 전에 지급 명령을 받았어요. 결정문까지 다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받아준 거예요? 내가 받아준 거니까 명도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굉장히 저한테 친절해지고 저는 보통 경매에서 임장 가서 낙찰받을 물건이면 임차인들 이런 식으로 만나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채권이 다 보존되게끔 해주겠다. 어떤 식으로? 당신이 모르는 방식으로. 하지만 알고 나면 다시는 이렇게 안 당한다. 해주고 내가 들어가고 이사비 안 줘요. 한 푼도. 왜?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떠줘가지고 그런 식인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수고로움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당신 이사비를 내보낼 이유가 없다. 이분들도 알아요. 아유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언제든지 빼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간단한 건데 우리가 돈만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임장을 하실 때 이런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못 받는 부분들에 대한 채권 보전의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 주변에 보시면 돈 띄운 분들 많잖아요. 한 번쯤은 다 지급명령 써봤을 거라고요. 양식은 다 있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금액도 저렴해요. 이 사람한테 방법만 알려주면 그럼 이 사람이 내 편이 되니까 임장 가셔서 이렇게 서류를 볼 수 있어요. 이런 기술들은 언제 써먹어야 된다? 물건이 조금 애매할 때. 너무 쉬운 거 읽으면 안 되고 물건이 어려워서 서류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 임차인인데 막 인테리어를 했다고 유치권을 신고했다고 물론 당연히 인정 안 되지만 내부 볼 수 있고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 잘 안 열어주면 이런 거 동원해서 문 열게끔 할 수 있어요. 열어주면 들어가서 보고 내가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안타까워하고 나오시면 되죠. 저는 힘이 못 되겠네요. 하지만 내가 들어가서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총 안 되면 주변 전문가들한테 물어서 이러이러 방법이 있다는데 왜 안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들어가면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임차인한테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인감증명서가 들어와야 되지만 그런 걸 받아다가 법원서를 열람하시면 일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한 번에 막 20개, 30개씩 이렇게 막 하시도 아니시면 단 하나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시는 게 경매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경매의 노하우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다른 데 강의 같은 데 가면 안 가르쳐줘요. 왜냐면 거기에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하는 이유가 이게 모든 부분들이 저희 회사 같은 게 자산관리 회사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게 경매라면 경매를 통해서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이걸 업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업으로 하시면 큰일 나고 그냥 일을 도와주는 거 대가 없이. 대가는 근데 어떻게 그냥 이사비 안 주고 나가잖아요. 그런 게 대가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셔서 임장 가실 때 임차인 있으면 만나보고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임차인이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고 나가서 임차인을 한편으로 만들어서 일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런 방법이 제일 잘 통하는 데가 어디냐면 다가구예요. 다가구는 아래층, 위층 골라서 사람 봐가면서 딱 한 명만 내 편으로 만들면 연구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한 명이 내 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반상회를 한다. 이건 큰일 나요. 무조건 한 명만 패는 거예요. 한 명만. 한 명만 깨지면 나머지는 분산적으로 깨져. 심리적으로 한 명만 내보내면 천천히 다 내보낼 수 있고 그거는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람을 내가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될 거냐, 누굴 도와줘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정확히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실 때 그런 부분들 좀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기 질문 있는데요. 예, 그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으면 나머지 못 받는 거를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거는 어디에서 받는 건가요?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그걸 통해서 상대방한테 송달이 돼야 되는데 상대방이 경매가 진행 중이면 보통 집에 살거나 살지 않더라도 주소를 옮겨서 어디 계실 거거든요. 주소 보정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송달이 되면 법원에서 일정 기간 이의기간을 주는데 경매가 들어간 집들은 대부분 이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됩니다. 그게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되죠. 그 판결문을 들고 뒤에다가 우리가 집행문이라는 걸 붙여요. 송달을 받았다. 그게 확정이 됐다. 그리고 이 사람 재산을 내가 강제 집행하겠다라는 집행문을 받으시면 이 집행문을 가지고 이 사람 다른 재산에다가 추심을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만약에 이 집 말고 조회했더니 뭐 다른 재산이 있다더라, 차가 있다더라, 동산이 있다더라 이런 부분들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망했어. 그래갖고 뭐 가질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기다리다 보니까 재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이 제일 안 좋은 상황이 파산인데 먹고 아예 안 되겠다 파산해버리면 그마저도 쓸모는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이분들이 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2, 3개월, 2, 3년 지나면 다시금 뭘 하시려고 하고 그럴 때 기다렸다가 왜? 그럴 때 한 번씩 압류 조치를 한번 해보면 주소가 어디로 옮겨졌는지 주소를 뜰 수 있고요. 그 압류 조치하는 상황에서 채권 같은 게 확정이 되면 10년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만 해주시면 평생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 협상을 해야죠. 이 들고 어차피 다른 못 받아요. 하지만 이게 없으면 나중에 이걸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데 그때 하시면 굉장히 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임차인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단은 본인이 하되 내가 이러이러한 서류를 도와줄 수 있다. 다만 지금 받아놓지 않으면 앞으로 받을 때에는 변호사비 들어가야 되고 추심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간다. 근데 지금 받아놓으시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왜? 한참 잘 괜찮아질 때 이런 거 받으면 저항을 해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근데 막 망해갈 때 받으면 어차피 망한 거 뭐 하나 더 받아 덜 받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받아놓은 거와 안 받아놓은 거 차이가 크죠. 그런 부분들을 지켜가기 때문에 질병 명령을 통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 채권도 할 수 있고 남 채권도 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해요. 비용도 적으니까. 그래서 임차인들 상대로 그런 걸 꼭 그걸 해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알려줄 때 이 사람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주면서 경계를 풀게 해주고 들어가서 얘기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물론 임차인이 건수라고 이제 힘들겠지만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는 경매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법률을 모르고 이제 거의 할 수가 없으니까 기초적인 법률들은 우리 법률, 생활법률 책들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 같은 데 가면 유권해석 자료들이 있어요. 집합건물 유권해석 자료들 이런 것들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 권리관계의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관리비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오고요.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도 국토해양부의 질의 같은 거가 국토교통부 질의할 때 그 질의한 내용들을 파일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만들어놔요. 잘 뒤져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것들이 일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게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하게 되면. 그래서 난 경매만 해서 투자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경매하는 사람들이 잘 보시면 권리 분석도 하고 물건도 보고 이거 보고 다 보거든요. 소송도 할 줄 알고 다 하니까 주변에서 도와줄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경매를 하셔서 돈을 버시면 10%는 유니세프나 이런 데좀 기부도 하시고 있어 보이잖아요. 좀.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남 피눈물 흘려서 버는 돈이면 다른 피눈물 안 흘리게 좀 다른 데 기부도 하시면 되잖아요. 아프리카에도 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간단하게 대학력에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학력하고 우선 변제가 있고요. 최우선 변제가 있는데 보통 다른 데서 강의하거나 책에 보면 이게 한꺼번에 나와요. 근데 이건 절대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대학력은 우리가 전입하고 인도죠. 전입이 이제 주민등록이죠. 이 더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영어에서는 이제 엔드 개념이에요. 그러면 얘는 같이 가야 돼요. 따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대항력이라는 건 전입하고 인도가 있으면 대항력이다 이게 아니라 대항력이라는 건 이게 뭐보다 다른 권리보다 우선해야 된다. 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랑 같이 놓으면 얘도 우선이고 얘도 최우선이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얘네 둘은 따로 떨어져서 보시고 얘만 별도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경매 분석할 때 전입하고 확정일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당요구 있습니다. 그거는 얘하고 다른 개념인 거예요. 전입 있고 확정이 있고 배당요구 있고 이게 제일 헷갈리시는 부분이 이거하고 이거를 같이 보시면 헷갈려요. 이건 딱 개념을 따로 잡으셔야 되는 거죠. 자, 대항력은 말 그대로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빨라야 돼요. 빨라야 되는데 뭐가 빨라야 돼? 전입도 빨라야 되고 인도도 빨라야 돼요. 얘네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전입하러 갈 때 전입하면 확정일자 찍어주니까 이 확정이냐? 맞아요, 이 확정. 그런데 전입과 인도와 전입과 확정과 이건 다른 개념인 거예요. 같이 보시면 안 돼요. 끊어놓으시고 요거 먼저 하나 보시고 대항력은 전입과 인도인데 전입하고 물건에 들어가는 게 물건 인도받는 게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입만 하고 이사는 늦게 해요.
계약서 쓰고 지금 전입해놓고 일단 급하니까 막 전입신고하라고 보내요. 전입신고 했어. 짐이 늦게 올라가. 그 내일 와서 해요. 대출을 언제 나가? 전입하고 인도 사이에 대출이 나가요. 그럼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깨진단 말이에요. 이런 게 가장임차이네요. 자기가 가장임차인지 모르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입해놓고 결혼식 올리고 짐이 나중에 들어와. 그럼 그 짐을 비워놨다가 한 열흘 뒤에 와서 들어온 거예요.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잖아. 그날 가서. 근데 인도가 늦었어. 이 사이에 저당 들어가면 가장임차인데요. 깨진단 말이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걸리면 한 방에 나요. 아무리 내가 나는 전입을 빨리 했다.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계약서만 들고 가면. 제일 중요한 건 점이야. 이건 현실인도거든요. 현실인도. 현재 그 시점에 거기 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전입하고 짐이 늦게 들어와. 그럼 어떻게? 열쇠를 바꿔놓으셔야 돼요. 가서. 시건장치를 바꿔놓으면 내 지배가 그 집에 미친다. 번호를 눌러놓고. 그렇기 때문에 정 못 들어가면 문 열쇠를 바꿔놓으셔야 돼요. 기존에 있는 열쇠도 안 돼. 새 열쇠로 바꿔놔야 돼. 그리고 열쇠를 내가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점유가 인정돼요. 그래서 가장임차인을 한번 깬 적이 있었는데, 가장임차인을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아. 3일 차이로 인도가 늦어가지고 늦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집만 뭐였냐면 그 집만 전자키였어. 다른 집은 다 이렇게인데. 그리고 이제 그걸 짰어요. 임차인하고 제가. 이거는 소장을 내가 이렇게 써줄 테니까 이대로 주장을 해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열쇠집에 가서 열쇠 아저씨하고 얘기를 했어. 이거 이쪽에서 달아준 거다. 30만 원 주고. 그리고 그 아저씨 확인을 받았어. 이날 이 사람이 계약서 쓰고 와서 열쇠를 갖고 왔는데 내가 열쇠를 다 줬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돈 받아갔어요. 얼마나 고마워하겠어. 이거 하나 때문에 자기가 3,000원만을 받아야 될 걸 못 받다가 다 받아갔으니까. 그분은 여기까지 저희 고객이에요. 경매 같이 하신 고객이에요. 이게 몰랐다는 거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도를 흑자할 사람 꼭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 거기에 관리하고 있다는 그 외관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열쇠 못 바꾸시면 앞에다 문에다 공지, 이 집은 지금 언제부터 누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뭐 해라. 사진 찍어놓고. 그러시면 경우가 되는 거죠. 관리 가능성이에요. 관리 가능성, 전입과 인도가 중요하다. 근데 대항력은 그래서 전입과 인도가 중요하지만 이 대항력이라는 자체는 무조건 그래도 빨라야 된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늦으면 대항력이 없는 거니까 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얘가 선착순으로 제일 먼저 오랬는데 늦게 와놓고 대항력 있다고 할 수 없잖아. 대항력이 없으면 얘가 여기 빨라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다 맞쏘니까. 대항력은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만 가능한 거예요. 선순위가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 대항력은 뭐가 문제가 있냐? 확정이 문제가 있는 거죠. 순위가 밀리면 어떻게 돈을 받아야 돼. 그럼 돈을 받으려 했더니 선착순위야. 그럼 그 선착순위 기준 누구에? 등기부에는 다 날짜가 나와 있는데 1차는 날짜가 안 나와 있어. 나도 날짜가 있어. 라고 볼 때 확정해. 이게 여기와 연결되는 거죠. 여기 다 보시면 대항력은 있어. 선순위야. 그럼 빨라야 돼. 빠르지 않아. 그럼 여기서부터 보고. 빠르지 않은데 날짜가 있어. 날짜가 있으면 어떻게 돼?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늦으면 그 다음부터 선순위 이거 다 필요해서 뭘 봐야 돼? 확정 날짜를 봐서 확정 날짜와 등기부에 있는 권리 날짜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빠르냐? 빠른 사람 우선 변제하겠다는 뜻이에요. 우선 변제. 빠른 사람 우선해서 주겠다. 그런 취지니까 딱 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전입이 늦어. 그러면 선순위 아닌 사람에서는 바로 어릴 거예요. 확정만 봐야 돼요. 확정 날짜가 다른 날짜를 비교했을 때 괜찮다. 얘가 빠르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갔기 때문에 등기부에 볼 때 등기부 나온 순서에다가 임차인의 확정 날짜를 어디다 끼워놓을지 보시는 거죠. 선순위 그 저당 바로 뒤다 그러면 걔 다음에 받는 거. 걔 다음에다 걔 다음에 받는 거. 확정도 늦어. 그럼 못 받죠. 확정도 못 받아요. 억울하잖아. 이런 애들 보내면. 그럼 나라 탓한다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 돼. 에라이 일로 가자. 일로 가. 그럼 이거라도 받아라. 그래서 오는 거야. 이거 안 되면 이거. 이거 안 되면 이거. 여기라도 받아라. 이거 너 먼저 줄게 대신. 제일 먼저 가져가. 제일 먼저 가져줘. 2,500원 받던가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를 주려고 봤더니 얘가 뭘 안 했어? 배당 요구를 안 했어. 최선순위인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 이 얘기는 뭐야? 이 배당 요구가 왜 중요하냐? 법원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줘요. 돈 달라고 해준다니까. 돈 달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러면 네가 최우선인데 법에서 보호해. 법에서 보호하는 것들은 나한테 얘기하면 보호한다는 거지 내가 알아서 너를 챙겨주지 않아. 60만 모든, 자책할래만 모든 거를 법원에서 보호해주지 않잖아요. 그 중에 단 한 명이 돈 달라고 얘기하면 걔만 보호해줘요. 말해라 사람. 최선순위인데 내가 배당 요구를 안 했어? 그럼 너 아무것도 못 받아. 최선순위인데 배당 요구를 했어? 그럼 해. 근데 얘가 확정일자가 없어. 없어도 돼. 왜? 얘는 이건 문제가 안 돼.
법에서 그냥 주는 거라니까. 법에서 그냥 줄 테니까 다 필요 없어도 너 배당 요금해. 근데 전입은 있어야 돼. 왜? 집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돈을 줄 거 아니야. 집에 사람은 일단 누가 들어가 있어야지. 전입도 안 해놓고 무슨 배당 요구를 하니. 집이 차이가 안 애들이 이렇게 돈을 요구해. 집에 살고 있어. 미처 순위를 못 받았어. 변호표를 못 받은 거야. 어떡하지? 그래도 돈 달라고 요구했더니, 야, 그러면, 이만큼만 줄게. 라고 주는 게 최우선 변제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해보시면 지그재그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등기부 볼 때 금방 나와요. 등기부에 권리분석 할 때 이렇게 하면 나오죠. 전입 확정할 때 배당 나오죠. 전입 빠르냐 늦으냐 해서 빠르면 대하면 있음, 늦으면 없음, 없으면 다시 확정. 확정이 있음, 확정이 있음. 날짜 등기부하고 비교해서 빠르면 우선 변제, 늦으면 순차 변제. 그런데 그것도 없어? 그럼 배당금 했을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해주자. 근데 얘가 확정은 없어도 돼. 어차피 법에서 주는 거니까. 다만 전입은 있어야 돼. 그래서 띵 하면 요걸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다 있어. 그러면 어떻게? 요걸만 비교하면 되죠. 대학력 없어? 그럼 요거 비교하면 되죠. 이렇게 가는 거죠. 표에다 놓고 이렇게 보시면서 지그재그로 보시면 되고 딱 하나 요것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풀려요. 그 차이는. 저희가 권리분석 말할 때 항상 그러거든요. 토지, 건물, 여기는 권리분석 해당 안 되고, 건물에서 소유자, 임차인, 이거 해당 안 되고, 임차인 중에 대항력 있고 없고, 이거 해당 안 되고, 임차인 대항력 있는 거 요거만 분석하는데 얘 중에서 누구? 배당 요구. 배당 요구를 했어. 그럼 얘도 해당 안 되고, 배당 요구 안 한 임차인만, 선순위 임차인만 권리분석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10개 중에 몇 개가 됐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권리분석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가등기, 선순위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하셔라 하지 마셔라 그런 거 해서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는 한 2, 3년 전부터 침체기 때 하는 거고 지금처럼 하락이 이제 경매 막 올라갈 때는 간단한 거 해도 돈 많이 나올 때는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은 거지 길게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것들을 골라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다음 때 넘어가시고 공부해보시고 넘어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만 알면 임차인은 다 풀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우선 근저당 나오는 그 날짜별로 주택임대차 보고에 바뀌는 시기별로 얼마가 변제가 되는지 그런 것만 보시면 되고 이따 아까 두 번째 시간에 요거 관련된 그 임차인 문제를 하나 해줄 건데 꼭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들어갔다가 미납해갖고 나와요. 나오면은 왜 나왔나 보면 뭐 가격을 높이 써서 뭐가 높이 써서 이런데 임차인 분석이 안 되면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만약에 변제를 우리가 뭐 6천에 2천까지 준다. 지금은 7,500에 2,500까지 준다. 자, 이 2,500, 7,500. 이 기준이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또 한 가지가 더 나와요. 낙찰 금액에, 낙찰가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는 거예요. 2분의 1 범위. 자, 그러면 7,500에 누가 들어가 있는데 물건이 7,50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낙찰가 2분의 1이면 3천, 3천 정도 된다고 치고, 3천 정도, 이 3천 안에서 이 범위가 들어가면 변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떨어져서 좀 싼 집들, 뭐 1층이나 반지하 같은 것들은 8천 정도 검정되는데, 임차인이 뭐 2천에 들어있는데, 얘가 뭐 4천이나 3천 정도에 낙찰됐어요. 3천 정도에 낙찰됐으면 1,500이잖아. 2분의 1이면. 그럼 1,500 안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도 안 나가요. 1,500밖에 안 나가는 거지. 얘도 깎이는 거야. 근데 얘가 마침 선순위야. 대항력도 있어. 그러면 깎이는 부분 어떻게 해? 인수해.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다 괜찮은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도 했어. 이러면 통상은 문제 없다고 해요. 왜? 돈 받아 나갈 거 자기가 제일 먼저 받아 나가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대항력도 있는데 배당 요구가 있으면 낙찰되면 제일 먼저 받아 나가는 게 문제 없는데 얘가 제일 먼저 받아 나갈 돈이 이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받아가기 때문에 요거보다 떨어지면 못 받아가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인수해요. 그 나머지는. 그걸 모르고 계산을 못했다가 들어가 낙찰을 받으면 요 금액 인수금액이 나오니까 낙찰가보다 또 1,000만 원 더 얹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낙찰가가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세금 처리할 때 뭐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거보다는 요 2분의 1이라는 부분, 상가는 3분의 1이죠. 요 부분까지도 마지막에 체크해야 되는 게 선순위인데 금액이 작아. 물건 자체가 좀 싼 금액이야. 이럴 때는 요거 꼭 보셔야 돼요. 금액이 1억 이상이다. 그럼 그냥 상관없어요. 1억 이상에서 막 5, 6천 전세 나온다 그러면 2분의 1 해도 웬만큼 다 받아가요. 7천 정도 낙찰받으면 싹 사.
이 2분의 1 개념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소액 투자하신다고 6천에서 7천 정도 나오는 물건들을 고르시다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다 받아간다고 생각하시고 낮게 입찰 받아서 어차피 다 받아가니까 충분히 해서 저희 충분히 썼어. 그래도 못 받아가는 분들은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고, 또 하나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 있는데 어차피 여기서 못 받으면 대학력이 있으니까 나머지도 받아나가면 되는데 밑에 뭐가 있냐면 압류나 가압류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냐? 하나가 배당이 나가고 다음 번에 배당의 기준이 되는 게 압류, 가압류 채권이면 어떻게 돼? 안분 배당 나가요. 그럼 얘가 만약에 3천이 있다. 얘가 못 받은 게 1,000만 원이다. 그럼 얘가 1,000만 원 다시 흡수 배당 받아야 되는데 얘가 안분 나가니까 이걸 가지고 비율로 그냥 나눠줘 버리죠. 그럼 어차피 얘는 그러면 또 인수할 금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아예 근저당이 붙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가압류나 압류가 붙어 있는 채권이 붙어 있으면 채권 안분 배당이 나가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친척들이 집을 사면 큰 오빠가 집을 사면 작은 오빠가 밑에다가 가압류를 걸어놔요. 일부러. 근저당을 걸어놓으면 돈을 다 받아가는데 가압류를 걸어놓으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근저당은 계약서가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가압류는 계약서가 굳이 없어도 돼요. 왜? 가압류니까. 그래서 3억짜리 집에 2억 대출을 받아놓으면 2억 대출 밑에다가 8억 가압류를 걸어요. 채권이니까 안분 배당이 되죠. 여기 다 받아가고 남는 돈 여기서 거의 90% 가져가고 나머지 10% 가져가죠. 여기 근저당을 받으면 근저당 계약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의 소송하면 걸려요. 근데 가압류는 확정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의 소송이 안 걸려요. 이런 걸 갖춰주면 안 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끔 권리분석 보다가 뭐 있는데 가압류가 뜬금없이 엄청나게 큰 게 들어있다. 그러면 이건 작업을 했구나. 얘네가 아는 사이겠구나. 요거는 자기들끼리 또 뒤를 빼돌릴 수 있는 뭐가 있겠구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체크하시는 게 등기부 볼 때 보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배당 나갈 거 나가고 나머지를 8억이 90% 정도의 지분율을 갖고 나머지 10% 채권을 받으면 이 금액 대비해서 안분 배당 나가기 때문에 얘는 갖고 있고, 그럼 얘는 소송을 해서 나중에 확정 판결 받아야 되는데 받겠어요? 안 받아요. 왜? 가압류 해놓고 10년을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도남주를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누가 이의 제기를 하죠. 그럼 그 사람하고 합의를 봐요. 원래는 없던 게 합의 봐서 60%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합의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이렇게 해놔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대항력과 관련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 간단하지만 이런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는 이런 부분들 안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 파악하는 데가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찬찬히 파악을 하시면 괜찮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